이봐, 학생은 아직도 한국을 몰라. 중국에 농산물이 없으면 한국은 굶어 죽을 나라야. 한국인들에게는 중국산 음식이 꼭 필요하고 한국은 땅이 좁아서 중국의 질 좋은 음식들이 없으면 전부 굶어야 해. 여기 한 중국인 교수가 학생을 향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과연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AI 스마트 농학을 공부하고 있는 23살 미국인 아바입니다. 사실 농학에 관심이 없었던 저는 대학교에 오게 되면서부터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농업이 이루어지는지도 몰랐고 단지 마트에 가면 채소들을 살 수 있다는 생각만 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전공 수업을 들으려고 하니 무척이나 막막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비행기와 헬리콥터로 농약을 뿌려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솔직히 그렇게 많은 양의 농산물을 심고 기른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금방 상할 법한 농작물이 세계로 유통된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렇게 농업에 대한 신기함과 낯설미 가득했던 첫 학기가 지나고 저는 조금씩 제 전공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행운처럼 찾아온 일이 있었죠. 농업 관련 수업에서 만난 교수님 한 분이 저를 눈여겨보셨고 어느 날 연구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교수님은 온화한 표정으로 아바, 혹시 연구 프로젝트에 관심 있니? 라고 물으셨죠.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 농업에 대해 배운 게 거의 없고 제안받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리둥절해하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교수님은 웃으며 내가 가진 시각이 필요해. 특히 내가 AI 기술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구 프로젝트는 지역 농가에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적용하는 일이었어요. 드론을 이용해 작물 상태를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죠. 처음에는 드론을 조종하는 것도 서툴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제대로 다룰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과 연구팀 선배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이 저에게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제농업 컨퍼런스에 참석해보지 않겠니? 내가 연구한 데이터를 발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저는 단순히 수업을 듣는 학생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큰 무대에서 발표를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컨퍼런스는 시카고에서 열렸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참가하는 학술대회라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었죠. 세계 각국의 농업 기술과 연구 사례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한국의 스마트 온실 기술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도와 습도를 완벽히 조절해 연중 내내 신선한 작물을 생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언젠가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한 손에 발표 자료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여러 나라의 교수님들과 연구자들이 질문을 해주셨고 그 순간 저는 제 연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할 수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로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아바, 혹시 시간을 좀 낼 수 있겠니? 오늘 오후에 특별 강의가 있는데 너와 몇몇 학생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하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 강의라니 조금은 긴장되기도 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강의는 한 중국인 교수님이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중국의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권위자로 알려진 분이었고 특히 대규모 농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다고 하셨죠. 저는 흥미를 느껴 바로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의는 컨퍼런스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저를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몇몇 학생들과 함께 세미나실에 들어서니 강단에는 당당한 태도를 가진 중국인 교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개와 함께 중국 농업의 위대함을 강조하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국가입니다. 그는 커다란 화면에 펼쳐진 중국의 광활한 농업지역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땅은 세계의 식량 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수많은 나라가 기아를 면하고 있죠. 중국이 없다면 세계의 식량난은 훨씬 심각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설득력 있었고 통계와 사례들도 흥미로웠습니다. 드론 기술, 스마트 센서, 데이터 기반의 농업, 관리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대단해 보였죠. 하지만 그가 말문을 열 때마다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 특히 한국에 대해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그는 비꼬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땅이 좁아 농업이 거의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죠. 만약 중국이 제공하는 질 좋은 농산물이 없다면 한국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처음엔 조금 놀랐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처럼 거대한 농업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분명 대단한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그의 말이 왠지 맞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교수님은 이어서 중국이 아니었다면 세계의 많은 나라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죠. 가난한 나라들이 항상 중국의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깊이 알아본 적도 없고 그저 막연히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던 나라였는데 교수님의 말이 전혀 다른 시각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농업적으로 취약하고 가난한 나라라고요? 강의가 끝난 뒤 몇몇 학생들은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나마 나아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중국 같은 나라의 역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더더욱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농업기술과 시스템에 감탄했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교수님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농업적으로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걸까?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저희 교수님께 한국의 농업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K-팝 등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중국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가난을 덮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을 한국산 음식을 거의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식량난에 처해 있고 중국의 질 높은 농수산물을 들여와야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저희 교수님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바,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그건 정말 황당한 이야기야. 오히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농업 시스템을 가진 나라 중 하나야. 사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미국보다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 교수님은 잠시 자료를 뒤적이더니 한국의 스마트 농업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농업 분야에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왔어. 세계 최초로 스마트 온실 기술을 상용화한 나라이기도 하고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농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사례들이 많아. 예를 들어 한국은 도시농업 분야에서도 선두주자야. 좁은 땅에서 높은 생산성을 내기 위해 도심 속 수직 농장을 개발했고 지금은 그 기술을 수출하고 있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교수님은 이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최근에 미국 농업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생산성을 40% 이상 향상시키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해. 게다가 한국은 농업에 AI와 로봇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미 농산물을 직접 기르는 스마트 키친이 보편화되고 있지. 이런 기술들은 한국만의 독창적인 접근법에서 나온 거야. 저는 교수님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농업의 혁신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바,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농업 기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기술 때문만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과 협동심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태도 덕분이지. 한국 농업은 그들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거야. 예를 들어 한국은 오래전부터 물 관리 기술이 발달했어. 고대에 만들어진 판옥정 같은 저수지는 지금도 그 원리를 활용하고 있지. 이런 전통 기술과 현대 기술이 만나서 지금의 한국 농업을 만든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인 교수님의 말과는 정반대로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농업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에 가서 직접 그들의 농업 시스템을 봐. 내가 연구하고 있는 AI 스마트 농업과도 많은 연결점이 있을 거야.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농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어. 그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지. 저는 그 중국인 교수의 말이 틀렸다는 생각에 무언가 화가 나더라고요. 저런 잘못된 지식으로 학생들을 선동하고 오류를 사실처럼 만드는 행동은 다른 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동이잖아요. 다음 날 저는 예정대로 그 중국인 교수님의 특강에 참석했습니다. 첫 강의에서 받은 충격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그가 이번엔 또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습니다. 특강 주제는 중국 농업과 세계 식량 안보였고 강의실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특유의 자신만만한 태도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농업 기술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어떻게 중국이 세계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수산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수님은 일부러 우리를 쳐다보며 물었고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궁금한 마음에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이어서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수산물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주변 해역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은 위험합니다. 후쿠시마뿐만 아니고 한국에서 안전이 좋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들이 방사능을 누출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수산물은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문제를 통제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수은, 카드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해산물들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한국산 수산물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는 심지어 한국 사람들이 중국산 수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어업량이 제한적이고 국내 수산물 소비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국산 수산물이 한국인의 식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은 중국 없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이면서도 스스로의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한국의 수산물이 그렇게 위험한 걸까? 어제 교수님께 들었던 한국 농업의 우수성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저는 다시 교수님께 질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수님, 중국산 농산물과 수산물이 정말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나요? 그리고 한국 수산물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왜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을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중국인 교수님은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여전히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바,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을 찾는다고? 그건 단지 마케팅 때문일 뿐이야. 한국은 해외에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포장하는데 아주 능숙하거든. 하지만 실제로 그 품질은 중국과 비교도 안 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어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출용 수산물에 대한 품질 관리도 최고 수준이야. 중국인 교수님의 말을 듣고 저는 솔직히 속으로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어장이라니 정말 그럴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 뉴스를 통해 중국의 어업과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대규모 공업화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중국 내 일부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이 의심받고 있다는 보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차분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중국산 농산물과 수산물이 정말로 세계 최고라면 왜 국제시장에서 종종 품질 문제로 논란이 되는 사례가 보도되나요? 가령 과도한 농약 사용이나 수산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많았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이내 침착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규모 때문에 발생하는 극히 일부의 사례일 뿐이야.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농산물과 수산물은 매우 신뢰할 만하지. 하지만 저는 이미 몇 가지 사례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중국산 냉동 수산물에서 발견된 중금속 오염 사례, 그리고 일부 중국산 과일과 채소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농약 잔류물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비료 사용으로 인해 토양이 산성화되고 수질 오염으로 인해
양식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죠. 한편 한국산 농산물과 수산물은 정반대의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품질과 안전에 있어 세계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한국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가장 엄격하게 하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유기농 농산물 인증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배, 사과, 딸기 등은 특히 높은 품질과 맛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많고 한국산 김과 조개류는 신선도와 영양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한국 농산물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산 김이나 딸기 같은 제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약간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말을 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바, 그런 이야기는 한국이 해외에서 만든 이미지일 뿐이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생산량도 적어서 중국산 농산물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나라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 농업의 기술과 혁신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생각하면 중국 교수님의 주장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물론 중국도 농업 강국으로서 훌륭한 면이 많지만 품질과 안전성에서 한국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강이 끝난 후 저는 교수님과의 대화가 오히려 제게 큰 동기를 부여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한국과 중국의 농업 시스템을 비교하는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제 시각을 넓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에 도달하고 싶었습니다. 특강이 끝난 뒤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궁금해서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중국 교수님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직접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먼저 한국의 농업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립적인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100%에 가까운 주요 품목도 있었고 특히 쌀의 경우 한국 내에서 재배한 쌀이 대부분의 소비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꾸준히 농업 기술에 투자해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고 그 결과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는 내용도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경제력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세계은행과 IMF 통계를 확인해보니 한국은 명목 GDP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이었고 1인당 GDP는 미국과 비슷하거나 그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1인당 GDP로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문화나 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강한 나라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첨단 기술과 과학 기반의 농업 혁신을 통해 자국 내 식량 생산을 극대화하고 있었으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출 품목으로는 김치, 쌀, 김 같은 고품질의 농산물이 세계 각국으로 나가고 있었고 특히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료를 보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방사능 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한국산 수산물은 안전성과 품질 면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방사능 오염 문제는 일본산 수산물이 주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은 이를 대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제가 발견한 모든 자료들은 중국 교수님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중국보다 우위에 있으며 농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 중국 교수님은 한국을 그렇게 폄하했을까? 어쩌면 그분의 관점은 중국의 입장에서 과장되거나 편향된 정보에 기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제가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찾아본 자료를 들고 교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신 후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잘했어. 내가 직접 확인하고 고민한 모습이 정말 대견하구나. 사실 그 중국인 교수는
여기 학계에서도 조금 독특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 특히 한국에 대한 시각이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지. 그래서 학계에서도 그의 의견에 크게 신뢰를 두지 않는 편이야. 교수님은 제게 한국에 직접 가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강렬한 건 없단다. 한국은 농업뿐만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 시스템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해. 내가 직접 그걸 보고 배우면 훨씬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교수님은 제가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셨고, 마침 저처럼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다른 친구들을 모아 한국농업탐방연구조를 꾸리기로 하셨습니다. 연구조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로 이루어졌고, 교수님도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 농업의 첨단 기술과 시스템을 조사하고 실제 현장을 방문해 그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교수님은 특히 한국의 AI 농업 기술에 대해 높은 기대를 보이셨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실용적으로 농업 현장에 적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나. 특히 농업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탁월하지. 한국 방문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농업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일정과 함께 한국의 주요 농업 연구소와 스마트 농업 관련 기업들과의 미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국의 농업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이나 연구자들과의 인터뷰 일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농업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가 글로벌 농업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은 AI와 데이터를 통해 미래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그들의 시스템은 단순히 미국보다 우수하다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도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야. 저는 한국 탐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지원과 열정 덕분에 그리고 함께하는 연구조 친구들 덕분에 이번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저의 전공과 삶에 큰 변화를 줄 기회라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는 비행기는 마치 꿈만 같았어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된다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한 연구조와 저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의 분위기와 환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서울은 정말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였어요. 길거리는 미세먼지 하나 없이 맑고 대중교통은 정확하게 움직였으며 어디서나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깨끗한 거리들이 저를 맞이했죠. 미국에 비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쾌적하고 질서 있는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보며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모습도 인상 깊었고 고층 빌딩과 잘 정리된 공원, 거리의 디자인 하나하나가 정말 세심하게 계획된 느낌이었죠. 서울을 지나며 그전에 본 적 없던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적인 건축물이 어우러진 모습도 참 아름다웠어요. 고층 빌딩과 고요한 전통적인 궁궐이 나란히 있는 풍경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전통과 현대가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융합된 도시였죠. 이후 서울에서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 한국 농업의 첨단 기술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팜과 스마트 농업을 운영하는 농장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작물 상태를 점검하고 IoT 기술을 통해 작물의 성장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농약과 비료는 데이터에 기반해 정확하게 필요한 양만큼만 뿌려지고 온도와 습도도 자동으로 조절되었죠. 그곳에서 만난 농업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한다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 혁신을 소개해 주었어요. 이들은 농업이 단순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특히 스마트 농업 덕분에 농민들이 노동 강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한 농업 관련 스타트업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지에 대해 매우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농업의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 비용을 줄이며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탄했죠. 미국에서는 AI 농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데 한국은 이미 많은 곳에서 실제 농업 현장에서 이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농업이 단지 대규모 농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농장에도 스마트 기술이 접목되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웠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미국에서 배운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농업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농업이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앞으로 제가 연구와 실무에서 어떻게 농업을 바라보고 접근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된 한국의 농업을 보며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돌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교수님도 한국의 농업 기술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미팅을 마친 후 우리는 농장 현장을 둘러보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랍다. 우리가 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도 몇 가지 스마트팜 기술을 봤지만 이번에는 정말 눈에 띄게 발전했어. 이런 속도라면 미국은 정말 뒤처질 수도 있겠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탄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기술적 혁신을 빠르게 따라가지 않으면 농업의 미래는 정말 불투명할 거야. 우리가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감하게 돼. 교수님은 스마트팜을 보며 그 기술들이 어떻게 농업 현장에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시며 우리가 왜 이렇게 뒤처졌는지 모르겠어. 한국은 이미 이런 기술을 상용화하고 농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는 것 같아. 라며 한탄하셨어요. 교수님은 그 말과 함께 잠시 멈춰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도입하려는 의지도 부족하고 농업 혁신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고 있어. 미국이 이렇게 뒤처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 한국은 농업과 기술의 융합을 이미 이뤄냈고 그 결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잖아. 교수님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든 미국에 가져가야겠다는 다짐을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아바, 너희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워 보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농업을 단순한 산업으로만 볼 수 없어. 기술과 혁신이 함께 가야만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농업이 가능하다는 걸 한국에서 확실히 배운 것 같아.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며 우리는 농업을 단지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해.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미국도 더 이상 뒤처지지 않도록 빠르게 나아가야 해. 라고 결심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교수님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영향을 어떻게 미국에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이 이룬 농업의 기술 발전을 보고 나서 교수님께서 그토록 한탄하시던 미국의 상황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교수님은 우리에게 한국의 비닐하우스 농법과 전통 농법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서울 외곽의 농장들을 둘러보면서 교수님은 비닐하우스를 보며 이 비닐하우스 농법은 한국의 농업 혁신의 상징이야.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내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효율적이지 라고 말하셨습니다. 비닐하우스는 한국 농업에서 생산성 증대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공급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하지만 한국의 농업은 단지 비닐하우스 농법에 그치지 않아. 한국의 전통 농법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예를 들어 전통적인 논농사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효율적인 물 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농법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과 공존하며 발전해왔고 이는 한국 농업의 기본적인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지식과 현대적인 기술들이 결합되어 한국의 농업은 더욱 경쟁력 있게 발전하고 있음을 교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또한 한국은 반만년의 농업 역사를 가진 나라야. 그만큼 농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쌓여왔지. 예를 들어 농업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상은 지금도 한국 농업의 핵심 가치 중 하나야. 이 힘이 바로 한국이 세계적인 농업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농업은 단지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법을 추구하는 거야. 전통적인 농법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현대 농업에서도 기술 혁신을 통해 그 철학을 계승하고 있어. 그래서 비닐하우스 농법 같은 현대적 기술이 한국의 전통 농업 철학과 결합되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만든 거지. 교수님은 한국 농업이 그만큼 역사가 깊고 과거의 지혜와 현대적인 기술이 융합되어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농업에서 배우고 이와 같은 융합적인 접근 방식을 미국 농업에 도입해야 해. 그럴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농업이 가진 역사적인 뿌리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최신 기술을 빠르게 채택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농업 철학과 전통을 잘 지켜가며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이루어낸 농업의 성취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한국의 농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구한 역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는 단지 농업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와 문화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진 역사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사실을 종종 느낍니다. 미국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나라이고 그만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역사적인 깊이가 부족한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와 변화를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지금의 강력한 경제와 문화, 농업 기술을 이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현대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이어져 온 지혜와 철학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을 빠르게 채택하고 두 가지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그들의 농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철학, 사회적 가치관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시기마다 서로를 위해 나섰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강한 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한국은 정말 놀랍고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제게 한국처럼 긴 역사와 문화가 주는 힘을 느끼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더 알고 싶다는 동경심이 커졌고 그들의 역사를 더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단지 현대적인 기술만으로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 그들만의 깊고 오랜 역사와 그에 따른 문화적인 가치가 뒷받침되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가능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의 밤거리를 거닐다 보니 그야말로 서울이 주는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번화한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빛나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며 도심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의 역동성과 에너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경험한 큰 도시들도 흥미로웠지만 서울은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활기와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홍대에 있는 카페 거리로 향했습니다. 홍대의 밤은 참 활기차고 거리 공연과 사람들이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이 살아있는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아티스트들,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표정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곳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얼굴에선 여유와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그때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거리의 분위기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이 너무나 안전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길을 걷는 것이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배려하며 각자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걷다가 길을 잃었고 그것도 모른 채 계속 걷다 보니 어느새 사람이 없는 좁은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며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때 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다가와서 웃으며 저도 그 길 잘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큰 길이 나와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길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지나가던 길에서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죠. 그때 그 친절한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한 여러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저는 점점 더 이 도시가 어떤 면에서 특별한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곳에서 저는 정말 평화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저는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나라는 정말 없을 거야.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배경에는 그들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역동적이고 동시에 안전하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만으로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고 사람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안정까지 모두 아우르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밤하늘을 보며 점점 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농업을 크게 하는 나라는 분명 미국이지만 정말 제대로 된 농업을 하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스마트 농업, 첨단 기술을 이용한 농업 혁신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농업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전통적인 방식과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농업이 더 이상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하나의 고도화된 산업이자 미래를 여는 핵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그 자체로 혁신적이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바로 한국의 기술력에 있었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해 작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드론과 로봇이 작물을 관리하는 모습은 정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 생산성은 높아지고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농업 분야에서도 다른 나라들을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AI 기술도 이 농업 혁신을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로봇, 스마트 농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배우고 연구하는 기술들이 한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실용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직접 체험한 것이 너무나 흥미로웠고 그것이 저를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이 지닌 기술력과 혁신적 사고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한국에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한국의 첨단 기술들을 배우고 그 기술들을 농업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결심이 강해졌습니다. 한국의 농업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기술력, 그리고 나라의 비전이 저를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쌓일수록 저는 이 나라에서 제 연구의 미래를 찾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AI, 농업,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한다면 제가 가진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미래가 제게 큰 기회를 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았죠. 교수님도 제 결심을 들으시고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야. 특히 농업과 기술 분야에서 그들의 연구 수준은 매우 높고 무엇보다 실제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울 수 있어. 교수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농업 혁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연구 환경이 매우 뛰어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은 매우 빠르게 발전한 나라야. 그곳의 연구자들은 항상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고 그것을 산업에 빠르게 접목시키는 데 능숙하지. 특히 농업 분야에서도 스마트 농업, AI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공부한다면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거야. 교수님의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한국은 그들만의 고유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성장했어. 너처럼 AI와 농업을 융합한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정말 훌륭한 환경이 될 거야.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공부가 제 연구와 미래를 이끌어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잘 선택했어, 아바. 한국에서의 공부가 너에게 큰 기회를 줄 거야. 교수님의 말은 제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대학원 생활을 정말로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미국의 거리에서 마주치는
노숙자들과 마약에 취한 사람들, 그리고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환경을 보며 저는 자연스레 한국에서 본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언제나 깔끔하고 사람들이 길거리를 걸을 때마다 주변 환경을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한국의 거리는 늘 반듯하고 쓰레기 하나 없었으며 공공장소의 질서가 너무도 잘 지켜져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도시에서는 가끔 마주치는 쓰레기 더미와 길가에 버려진 물건들, 그리고 방치된 장소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도시의 곳곳에서 흐트러짐과 불안정함이 느껴졌는데, 반면 한국의 서울과 그 외의 도시들은 모두 세련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거리에서 경험한 질서와 청결은 마치 꿈처럼 멋지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느꼈던 치안의 안전함이 다시 떠오르며 미국에서는 내가 걸을 때마다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늦게 외출해도 불안한 기분이 들지 않았고 그 자체가 너무도 특별한 경험이었죠. 어느 도시에서든 길을 걷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를 신경 써주고 배려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정말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구나 싶었습니다. 그리움이 몰려올 때면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그곳에 있기를 꿈꾸었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한 깨끗하고 질서 있는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가 제게는 너무나 특별하고 큰 의미였죠. 미국에 돌아온 후에도 한국의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그리워졌습니다. 아마 한국으로 대학원을 진학한다면 정말 천국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보다 훨씬 안전하고 깨끗하고 청결하면서도 기술 혁신과 발전에 앞장선 나라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